안녕하세요. 썰망 구독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기막힌 사연, 충격적인 사건, 그리고 아주 통쾌한 복수까지 담긴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엄마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엄마는 어디 있어요? 어린 제가 아빠에게 묻던 날, 아빠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엄마는 네가 너무 어릴 때 우리 곁을 떠났단다. 그때 저는 그 말이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엄마라는 존재가 내 삶에 없는 게 슬프다기보다 이상하게도 허전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빠는 혼자서 저를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10살 되던 해 인생이 한순간 뒤집혔습니다. 아빠는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되셨어요. 하지만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100만 번 자고 나면 걸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평생 걸을 수 없는 아빠였습니다. 아빠는 늘 다정했지만 몸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집세 내고 나면 남는 돈은 거의 없었고 때때로 사회복지사들이 쌀을 가져다 주면 아빠는 오늘은 밥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라며 웃으셨죠. 시간이 흘러 제가 14살이 되던 해 중학교에 다니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엄마 없이 자란 내가 더 강하게 자라야 해. 아빠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고 결국 저는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청소일, 내일은 공장, 또 다른 알바, 매일매일 전쟁 같은 나날이었지만 그래도 아빠를 돌보며 살아가는 제 삶은 나름대로 보람 있었죠. 굶진 않으니까 괜찮아.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빠는 늘 미안해 하시면서도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많이 힘들지? 아니에요, 아빠. 이렇게 아빠랑 웃으면서 사니까 괜찮아요. 그때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빠 둘이 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었거든요. 하지만 인생은 늘 잔혹합니다. 제가 18살 되던 해 아빠가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모든 것이었던 아빠가 세상을 떠나자 세상에 남은 건 허무뿐이었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한동안 은둔하며 지냈죠. 하지만 배고픔은 숨길 수 없더군요. 돈이 필요하니 결국 밖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둔 생활, 돈 없으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구나. 속으로 혼잣말을 하며 저는 다시 세상으로 나섰습니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정규직이 될 수 없어서 알바만 전전했습니다. 20살이 되자 비교적 돈을 잘 주는 가사 도우미 일을 시작했죠. 혼자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었지만 월세를 벗어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강산이 한번 바뀌고 전세를 마련하고 적금 통장에 돈도 조금씩 채우며 내 집 마련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매일 전쟁터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삶에 예상치 못한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가사 도우미로 일하며 집주인들과 친분이 쌓였는데 그중 한 남자가 저에게 관심을 보이며 구애를 시작한 거예요. 정말 저한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응, 당신을 만날 때마다 웃음이 나서 그냥 못 견디겠어. 처음 받아보는 관심과 애정에 저는 순식간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뜨거운 연애를 시작했고 1년 만에 결혼을 결정했죠. 그래서 남편의 가족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시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남편에게는 12살 어린 시동생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2년 정도는 우리 셋이 같이 지내자. 남편이 말하자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시동생은 얌전하고 공부만 하는 사람 같으니까 괜찮겠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밖에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집안일은 언제나 제 몫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은 돈은 잘 벌었지만 주방 근처에는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러 시동생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남편과 단둘이 살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2세 계획을 세우게 되었죠. 남편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여보, 내 동생 데리고 사느라 고생 많았어. 당신 힘든 거 모르는 거 아니야. 이제 밖에서 고생하는 일은 그만둬. 가장인 내가 모두 책임질게.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세상에 나를 위해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거든요. 정말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이제 너는 살림이랑 아이만 생각하면 돼. 내가 다 챙길게. 처음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2세 계획은 쉽지 않았습니다. 날짜를 맞춰 6개월 동안 노력했지만 임신은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아, 왜 안 되는 거지? 몸에 좋은 음식도 챙기고 규칙적인 생활도 했지만 결과는 항상 똑같았죠.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고 의사 선생님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몸 상태가 아이를 갖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어릴 적부터 생계를 위해 몸을 혹사시킨 탓에 제 몸이 상해 있었던 거죠. 시험관 시술도 몇 번 시도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또 실패했어. 운이 아주 좋아야 겨우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결국 저는 수년 동안 이어온 임신 도전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으이그, 남들 다 하는 임신 하나 못하냐? 넌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야? 학력은 국졸, 직업은 파출부. 임신도 못하고 생긴 것도 으이그, 정말 답이 없네. 내가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잖아. 어릴 적부터 힘들게 살아서 몸이 이렇게 된 거지. 하지만 제 말은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됐어. 내 팔자가 이런 걸 누굴 탓하겠냐? 애도 안 키우는데 집안에서 노는 꼴은 못 봐주겠어. 나도 놀 생각 없었고 내 돈은 내가 벌 테니까 짜증 그만 내. 어느 날은 제가 청소기를 돌리는데 그이가 제 배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이거 똥배야? 누가 보면 임신한 줄 알겠네. 여보, 당신 배나 신경 써. 만삭의 배가 누굴 지적해? 넌 한마디도 안 지네. 정말 독하게 자란 티가 팍팍 난다. 집에 오면 여우 같은 마누라가 있으면 좋겠는데 당신은 살쾡이야. 보기에도 싫고 만지기도 싫다고. 살쾡이? 한마디만 더 하면 나 짐 싸서 나간다. 말 조심해라. 그렇게 한마디 경고를 하자 그이는 입을 다물었지만 결혼 생활은 하루는 싸우고 하루는 어색하고 하루는 조금 웃으며 뒤지고 볶는 나날들이었습니다. 남편과 살면서 저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집안도 다 이렇게 살겠지? 남편도 그냥 중간은 가는 사람이겠지? 근데 시간이 갈수록 알겠더군요. 이 사람 선 넘는데 재능이 있구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거실에서 한자가 떡칠된 철학책을 읽고 있더니 갑자기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여보, 이리 와봐. 이거 한번 읽어봐봐. 한자 하나도 모르지? 국졸 얘기 좀 그만해. 나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 땄거든? 오, 그러셨어? 아주 대단하네. 남편은 피식 웃으며 책을 턱하고 닫더니 말했습니다. 근데 당신 자기 이름 한자로 쓰는 건 알아? 그 정도는 알아. 당신이 대학 나왔다고 잘난 척하는 거 진짜 없어 보인다. 내 기분도 상하고. 그러자 남편이 턱을 괴고 씩 웃으며 말하더군요. 아, 내가 혹시 한자 물어볼까 봐 조마조마한 거지? 무식한 게 자존심만 세가지고는. 그럼 이렇게 하자. 여기 있는 한자 5개만 읽으면 내가 1억 줄게. 그만해라. 책 읽을 거면 조용히 읽어.
괜히 시비 걸지 말고. 그래, 무식한 당신은 텔레비전이나 봐라. 그렇게 평생 무식하게 살아라. 그 말투, 정말이지 꿀밤을 100대를 날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지식을 뽐내며 저를 짓누르는 일이 점점 더 늘어났고 저는 결혼을 미루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은 들었죠. 아무리 얘기해도 남편의 태도는 고쳐지지 않았고 결국 저희는 각방을 쓰게 됐습니다. 남편은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차피 당신은 여자로 안 보이니까 난 혼자 자는 게 편해. 정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참고 참고 또 참고 그런 나날이 이어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29이 된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라며 집에 데리고 왔는데 참하고 말투는 공손하고 얼굴은 또 얼마나 예쁘던지 게다가 직업이 변호사라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부럽기도 하고 잘됐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 누군가는 이런 인연 만나 살아야지. 시동생과 남편이 잠깐 담배 피우러 나가자 저는 동서를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친구도 없고 친한 동생도 없는데 이번엔 진짜 자매처럼 지내보고 싶다. 그래서 먼저 살갑게 웃으며 말을 걸었죠. 동서, 만나서 정말 반가워. 나는 친구도 별로 없고 친하게 지낼 사람도 없었거든. 앞으로 우리 자매처럼 지내자. 동서는 제 얼굴을 힐끗 보더니 아주 건조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네, 뭐 그러죠. 그래도 저는 계속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했어요. 동서, 뭐 좋아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봐. 내가 올해 가사 도우미 일을 해서 못하는 요리가 없어.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동서가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가사 도우미요? 그 파출부 말하는 거 맞죠, 형님? 왜? 가사 도우미가 그렇게 놀랄 일이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동서는 살짝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좀 의외라서요. 아주버님이 대기업 과장이라던데 형님 직업이 파출부라고 하니까 잘 안 어울려 보이잖아요. 원래 결혼은 비슷한 사람끼리 하는 거라고들 하던데. 순간 가슴이 콕 하고 찔렸지만 이 정도 비수는 불혹을 넘긴 나이에선 스쳐가더군요. 에이,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어. 나는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정직하게 일하는 건데 뭐. 그렇긴 하죠 뭐. 동서는 제 주변을 둘러보다가 또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근데 저건 뭐예요? 뭐? 저기 있는 거요. 고양이 사료. 형님, 고양이 키우세요? 아, 그거? 동네에 길고양이 주려고 산 거야. 내가 이 동네 캣맘이거든. 고양이들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그러다 동서는 눈을 크게 뜨고 말하더군요. 길고양이요? 저는 좀 찝찝할 것 같은데요. 길고양이는 지저분하지 않나요? 아니야. 고양이 엄청 청결한 동물이야. 나중에 동서도 같이 밥 주러 갈래? 아니요, 됐어요. 사양할게요. 그 말투 정말 차갑더군요. 대화가 딱 그 자리에서 끊겼습니다. 잠시 후 동서가 저를 유심히 보더니 물었습니다. 형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파출부 하시는 거예요? 대학은 어디 나오셨어요? 직장 못 구해서 남의 집 살림하시는 거예요? 너무 당당하게 물어보길래 순간 당황했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학력? 난 초등학교까지만 다녔어.
중학교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못 갔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는 나왔지. 엄마는 내가 아기 때 이혼해서 얼굴도 모르고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다치셔서 내가 어린 나이에 가장 노릇 했거든. 제가 제 이야기를 조곤조곤 들려주자 동서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진짜 저랑 너무 다른 인생을 사셨네요. 신기하긴 하다. 그 말투, 동정을 담은 것도 아니고 존중도 아닌 그저 관찰하는 느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차가운 동서가 나중에 제 인생을 뒤흔들 존재로 변할 줄은. 동서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입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와, 형님, 소녀 가장이었다는 거죠? 이런 건 TV에서만 보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제가 지금 실제로 보네요. 그 말투가 감탄인지 비웃음인지 참 묘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제 학력을 콕 집어 말하더군요. 그리고 국졸이라뇨? 전 주변에 대학 못 나온 분이 한 분도 없어서요. 국졸은 정말 처음 봐요. 저는 쌩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서, 나 검정고시로 고등학교까지 나왔다니까요. 자꾸 국졸이라고 하지 마. 기분 나빠요. 동서는 아차하는 표정을 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기분 나쁘셨구나. 제가 원래 눈치가 좀 없어서. 근데 형님 파출부에 일 하신다 했죠? 그럼 우리 결혼하면 청소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돈은 제대로 드릴게요. 제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나더러 살림을 봐달라고요? 나는 상관없지만 내 남편이 싫어할 거예요. 안 그래도 제 직업이랑 학력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 하는데 자기 동생 집에서 일까지 하면 아마 난리 날걸요? 동생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또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뭐 그러면 가끔 와서 가사 일만 좀 도와주세요. 형님, 저 화장실 좀... 그렇게 말하고 쓱 일어나더군요. 대화는 김 빠진 탄산처럼 푹쓱 하고 끝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시동생과 동서가 결혼을 하고 나서는 마주칠 일이 자연스럽게 많아졌습니다. 제사, 생일, 가족 모임. 그런데 이상하게도 동서는 부엌이라는 공간과는 평생 앙숙이라도 되는 듯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 준비날 설거지가 산처럼 쌓인 부엌에서 저는 소리쳤습니다. 동서, 와서 좀 도와줄래? 혼자 하기엔 일이 너무 많아. 제사상 차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러자 동서는 핸드폰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네, 그냥 일 도우미 부르세요. 제가 돈 드릴 테니까 사람 불러서 하세요. 나도 그러고 싶지. 근데 아주버님이 사람 시켜서 하는 건 정성이 없다고 싫어해. 그러니까 잔소리 말고 이리 와서 좀 도와. 그러자 동서가 피식 웃더군요. 전 싫어요, 형님. 저 남편이랑 결혼할 때 손에 물 안 묻히기로 약속했어요. 그이도 동의했고요. 게다가 내일 재판 준비해야 해서 바빠요. 그럼 저는 서재에서 일 좀 할게요. 동서, 그러지 말고 조금만. 형님, 전 바쁘다고 했어요. 동서는 제 말을 비수처럼 끊고 힐을 딱딱 울리며 서재로 사라졌습니다. 제사상이 다 차려질 때까지 꼼짝도 안 했습니다. 제사를 끝내고 네 식구가 늦은 저녁을 먹고 이제 치울 시간. 그런데 시동생이 동서 손을 덥석 잡고 벌떡 일어나더군요. 그래서 제가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동서, 그냥 밥만 먹고 가는 거야? 제사상 차리는 것도 나 혼자, 치우는 것도 나 혼자? 설거지라도 하고 가. 그것도 싫으면 바닥이라도 좀 닦고 가. 동서는 눈을 크게 뜨며 외쳤습니다. 형님, 전 싫다고요.
저 살림하는 거 안 하는 사람이에요. 형님은 뭐 무식한 국조래 파출부 일 하시니까 익숙하겠지만 저는 변호사라서요. 머리 쓰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 순간 제 귀에서 쾅 하는 소리가 난 것 같았습니다. 동서, 지금 뭐라 그랬어? 이리 와서 좀 똑바로 말해봐. 그러자 동서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하더군요. 지금 하는 행동도 솔직히 좀 저렴해 보이세요. 저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조련하실 생각 마시고요. 제가 일부러 막말까지 했으니까 이제 선 좀 넘지 마세요. 저도 참았던 말이 나왔습니다. 선을 넘은 건 동서지. 내 남편도 서방님도 제사상 차리는 걸 도왔어. 왜 동서만 혼자 쏙 빠져서 뭐 하는 거야? 집안일은 같이 하는 게 도리지. 그러자 동서는 저를 위아래로 훑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뭐 틀린 말 했나요? 무식한 사람한테 무식하다고 말한 게 죄인가요? 형님도 쪽팔리니까 그렇게 화내는 거겠죠. 국졸이라 쪽팔리고 파출부라 쪽팔리고. 그 말에 제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참고도 참았던 화가 그 순간 폭발해 동서의 머리채를 확 잡아챘습니다. 동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예요? 왜 머리채를 잡아요? 저도 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심한 말을 한 건 동서 아니야? 왜 사람을 무시하고 그래? 제가 따귀를 한 대 올려쳤더니 동서도 눈이 뒤집혀 제 뺨을 내리치고 손톱으로 제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눈을 피하려 고개를 숙이는 순간 동서가 손에 힘을 더 줘 큰 싸대기를 한 대 더 날렸습니다. 저도 질 수 없었죠. 발로 동서 종아리를 세게 걷어차니 동서가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정말 말 그대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저와 동서는 서로 머리채를 뜯고 따귀를 날리고 뒤엉켜 굴러다니며 5분 가까이 치고받았습니다. 남편과 시동생이 말렸지만 이미 눈이 돌아간 여자 둘을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동서는 악에 바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무식한 국졸이 왜 시비를 걸어요? 누가 때리래요? 저도 울며 외쳤습니다. 가족끼리 예의는 있어야지. 사람이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해? 그때 시동생이 저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형수님, 왜 제 아내한테 손찌검을 해요? 사람 얼굴 좀 보세요. 변호사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무슨 생각이세요? 동서는 그 말에 편승해 울먹이며 남편을 밀쳤습니다. 여보, 나 이렇게 맞았어. 머리카락 뽑힌 거 보이지? 아, 많이 아파. 저도 숨을 고르고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맞았어. 동서가.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끊고 혀를 찼습니다. 아, 진짜 못 배운 티가 나네. 저는 멍해졌습니다. 남편은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어디 가서 얼굴 들고 다니기도 창피하다. 네가 내 체면을 이렇게 깎아먹고 있는 거 모르냐? 저는 울컥해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 다 들리는 데서 저를 욕하는 거예요? 남편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남편하고 싶어서 있는 줄 알아? 그냥 참고 사는 거지. 멍청한 여편네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사과하든지 집을 나가든지 둘 중 하나 골라. 저는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웃기지 마요. 여긴 제 집이에요. 10수년을 내가 피땀 흘려 지켜온 집이에요. 내가 왜 나가? 남편은 냉소를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꼬장꼬장 하기는. 됐고, 그냥 들어가. 내가 대신 사과할 테니까.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좀 꺼져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고 남편을 한참 노려본 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잠시 후 거실에서는 남편이 동서에게 사과하는 목소리가 묵직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귀를 막고 숨을 고르다가 한참 뒤 제사상을 치우기 위해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이는 저를 보더니 헛웃음을 치며 마치 쓰레기를 보는 듯한 경멸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저와 남편 사이에는 말 한마디 섞이지 않은 냉기가 흘렀습니다. 동서 부부와는 화해는커녕 서로 연락조차 하지 않았고요. 한 달 뒤 시어머니 제삿날이 다가왔지만 시동생 부부는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걸 모두 제 탓으로 돌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이 꼴 만든 게 누구 때문인데? 당신이 집안을 완전히 망쳐놨어. 그 한마디가 또 제 마음을 멍들게 했고 남편과의 사이는 더 멀어졌습니다. 저는 가사 도우미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고객 중 한 분이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였는데 저를 늘 눈여겨보셨던 듯 했습니다. 손이 야무져요. 성실하고요. 청소업 한번 해볼 생각 없어요? 법원이나 공공기관으로 파견도 나가고 지금보다 훨씬 더 벌 수 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제 마음을 뛰게 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선택받는 느낌이 들었달까요? 결국 저는 가사 도우미 일을 정리하고 청소업체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첫 파견지는 대학교였습니다. 한 달 동안 캠퍼스를 누비며 청소를 했는데 그곳엔 제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낭만이 가득했습니다. 맑은 아침 공기, 벤치에 앉아 책 읽는 학생들, 강의실 앞에서 웃고 떠들며 모여있는 모습까지 내가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면 나도 저 중 한 명이었을까? 그런 상상을 하며 즐겁게 일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견지는 법원이었습니다. 그곳은 분위기가 더 엄중했습니다. 다들 말수가 적었고 저도 청소에만 집중했죠.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은 누군 절망에 잠겨있고 누군 안도의 숨을 쉬고 희비가 엇갈리는 그 장면이 참 낯설고도 씁쓸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복도 청소를 하다 고개를 들었는데 바로 그곳에 변호사 동서가 서 있는 겁니다. 순간 싸웠던 일도 잠시 잊고 반가운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레 인사를 했죠. 어머, 동서 아니야?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그러자 동서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는 척하지 마요. 가사 도우미 때려치우고 이젠 청소부예요? 뭐가 됐든 나랑 이렇게 마주쳐서 말할 사람은 아니죠. 저는 그래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동서, 우리가 그때 싸웠잖아. 그땐 내가 어른인데 참았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내 사과 받아줘. 저는 빗자루를 내려두고 가볍게 팔짱을 잡아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제 손을 쳐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서 변호사 팔짱을 껴요? 이 무식한 사람아. 내가 아는 척하지 말라고 했죠? 청소나 제대로 하세요. 청소. 저는 당황해 말했습니다. 동서, 사람이 무한하게 왜 그래? 사과하는데 그냥 받아주면 안 돼? 그러자 동서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윗사람? 윗사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무식한 국졸이 어디서 가르치려고 들어? 그리고 제 얼굴을 가리키며 독하게 말했습니다. 그 재수없는 얼굴 저리 치워요. 나 남편한테 말해놨어요. 이제 당신 면상 다시는 안 보고 살겠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는 척도 하지 말아요. 동서의 고함이 복도 전체에 울려 퍼지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동서에게 크게 소리칠 입장도 아니었고 괜히 대응했다가 일자리가 날아갈까 두려워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마음으로 고개를 푹 떨궜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법복을 입은 한 남자가 저희 쪽으로 다가오는 게 보였죠. 동서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님, 소란 피워서 죄송합니다. 어서 들어가시죠. 그러자 판사님이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 사람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무안 주는 건 보기 실망스럽네요. 동서는 황급히 변명하더군요. 아, 판사님, 그게 아니라 이분이 먼저. 하지만 판사님은 더 듣지 않고 상황이 정리된 듯 몸을 돌리려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러날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그 판사님이 제 손목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민경아, 오랜만이다. 나야, 형섭이, 김형섭.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아, 네? 형섭이? 고개를 들어 얼굴을 보니 정말로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형섭이가 서 있는 겁니다. 어머, 너 판사가 된 거야? 형섭이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그렇게 됐다. 근데 민경아, 너는 그대로다. 초등학교 때 내가 너 엄청 좋아했던 거 기억나지? 저는 당황해서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랬었나? 하도 오래돼서 가물가물하다. 그러자 형섭이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기억해. 너 똑똑하고 착하고 내 첫사랑이었어, 민경아. 저는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고, 부끄럽네. 그래도 이렇게 만나니 반갑다, 형섭아. 그러자 형섭이가 동서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근데 김 변호사가 네 동서야?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형섭이는 곧바로 동서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서 왜 가족을 면박 줍니까? 매우 실망입니다. 그 말에 동서는 바로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판사님에게 먼저 사과한 뒤 저에게도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재판 날만 되면 예민해져서 말이 너무 심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세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동서. 입장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앞으로는 잘 지내보자. 아마도 제 친구가 판사라는 걸 알고 난 뒤 동서의 태도가 싹 바뀐 거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식으로 사과도 받았고 동서가 더는 저를 깔보지 않을 것 같아 그날은 그걸로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퇴근길이었습니다. 판사 친구가 사복 차림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자기도 퇴근길이라며 혹시 저와 함께 식사를 하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만난 초등학교 친구와 밥 한 끼 못 먹을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흔쾌히 따라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어릴 적 친구를 이렇게 마주하게 된 건 처음 있는 일이라서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판사 친구는 오랜만에 만난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며 그동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칭찬들을 해주었습니다. 민경아, 넌 예나 지금이나 참 예쁘다. 여전히 눈웃음도 아름답고. 저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야, 친구야, 너무 띄우지 마. 난 칭찬받으면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그 친구는 진지한 얼굴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빈말하는 거 아니야. 너를 엄청 좋아해서 가끔 생각났거든. 어떻게 나이 들었는지 궁금했는데 상상하던 그대로 잘 커주고 잘 살아줘서 고맙다. 저 역시 친구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형섭이 너야말로 예나 지금이나 말하는 것도 예쁘고 어른스럽다. 그리고 훌륭한 판사가 돼서 정말 자랑스러워. 친구와의 대화는 옛날 기억을 떠올리게 하면서도 마치 시간을 되돌린 듯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남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눈에 불을 켠 채 한숨을 푹 쉬더군요. 당신
외간 남자랑 놀다 왔지? 내가 다 들었어. 첫사랑 만났다고. 저는 당황해서 설명했습니다. 아, 들었구나. 초등학교 친구를 만난 거야. 그 친구가 판사가 돼서 신기하고 반가워서 잠시 이야기 나눈 것뿐이야. 하지만 남편은 의심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놈이랑 뭐 있는 거 아니지? 이 사람이 별소리를 다 하네. 질투하지 마. 저는 크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우리 사이가 떨떠름해도 바람 피우거나 의심갈 행동은 안 해요. 하늘을 우러러 맹세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 없다고요. 남편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결국 입을 다물고서 유치하게 질투하는 듯한 표정으로 대화를 끝냈습니다. 그 후 법원으로 매일 출근하며 동서를 자주 마주쳤지만 동서는 여전히 저를 무시하며 쌩하고 지나갔습니다. 저 역시 마음에 들지 않아 인사도 하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반면 판사 친구와는 하루에 한 번 정도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늘 반갑게 인사하고 잠깐씩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친구가 저에게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며 저녁 식사를 권했지만 순간적으로 남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또 친구와 시간을 보내면 난리칠 텐데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판사 친구와는 법원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것 외에는 사적으로 만날 일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판사 친구가 저에게 진짜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며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더군요. 사실 저는 어릴 적부터 좌우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주는 일자리를 찾자. 친구가 소개해 준 곳은 미술관 청소부 자리였고 고정 무기 계약직이라며 급여가 꽤 괜찮다고 하더군요. 저는 바로 식사를 하며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그 자리에서 미술관 관계자와 통화까지 연결되어 바로 일자리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말일까지 법원에서 청소를 하고 그 다음부터 미술관에서 무기계약직 청소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동서가 남편에게 전했는지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눈에 불을 켠 채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당신 그 판사 친구랑 사귀는 거 아니야 뭐?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저는 바람 피울 사람 아니에요. 게다가 판사가 왜 저랑 사귀겠어요? 하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당신 소파 승진 알지? 국졸도 그 정도는 알겠지? 그놈이랑 잠자리를 하고 좋은 일자리 하나 얻은 거 아니야? 저는 어이가 없어서 한숨만 내쉬고 무시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당신 그 친구랑?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 미술관 취직 후 저는 친구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밥을 사려 했지만 혹시 모를 소문 때문에 연락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의심할 수도 있고 동서가 헛소문을 퍼뜨릴지도 모르니 그저 조용히 지내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얼마 후 미술관에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전시회 동안 청소를 맡아 바닥이 조금이라도 지저분해지면 즉시 정리하고 대기하며 일을 했습니다. 그때 판사 친구가 전시회에 나타났고 저희는 구석에서 짧게나마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2분도 안 되는 대화였지만 오랜만에 반가운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동서가 저희를 목격했습니다. 전시회에 관람객으로 온 것이었죠. 판사 친구와 대화를 마친 뒤 구석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동서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형님, 보기 좋으시네요. 판사 친구도 계시고 이런 고급진 곳에서 일도 하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동서가 먼저 말을 건다니요? 아, 고마워. 하지만 동서는 바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하, 그런데 판사 친구 때문에 여기 온 거 맞죠? 저한테만 솔직히 말해주세요. 형님, 정말 뭐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야 해?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서 악수한 것뿐이야. 친구랑 악수도 못해? 그러자 동서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까 두 분이 손잡는 거 봤어요. 사진으로 다 찍어뒀어요. 아주버님이 보시면 뭐라고 할지 궁금하네요. 그렇게 동서는 헛소문을 퍼뜨리며 제가 좋은 직장을 얻은 것마저도 못마땅해 하는 듯 보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판사 친구와 악수하고 찍은 사진을 보고 말 그대로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너 언제부터야? 그 새끼랑 바람난 게 언제부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나한테 손찌검했니? 내가 왜 맞아야 하는 건데? 몰라서 묻냐? 이 무식하고 천박한 싸구려년아. 남편은 이어서 제게 상상을 초월하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놈한테 몸 들이대서 일자리 얻으니까 좋아? 그놈이 당신한테 돈도 주고 그래? 이에 팻네야. 이렇게 증거가 딱 있는데도 끝까지 오리발 내밀 거야? 안 되겠다. 난 너 같은 더러운 년이랑 더는 같이 못 살아. 남편의 말 속에는 동서의 헛소문 때문에 불거진 오해뿐 아니라 저를 집에서 내쫓으려는 마음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합의 이혼은 없다. 소송에서 니년한테 위자료 뜯어내고 쫓아낼 거야.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위자료를 뜯어내겠다고요? 미친 자식아. 내가 이 집에서 헌신하고 산 게 10수년이야. 그중 2년은 희동생 뒷바라지까지 했다고. 아무 잘못 없는 나한테 위자료를 받아내겠다고? 남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장 집에서 나가. 니년이랑 산다고 스트레스 받은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는데 이참에 끝내버리자. 이혼 소장은 당신 직장인 미술관으로 보내줄 테니까 꺼져. 그렇게 저는 집에서 쫓겨나 찜질방과 모텔을 전전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실제로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이혼 사유로 외도와 사치를 적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도는 물론이고 사치와는 거리가 멀었죠. 제가 판사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형서봐, 내 동서가 날 심하게 미워하는데 너랑 나 사이를 이간질해서 이혼 소장까지 받았네. 내 인생 이게 뭐야? 친구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민경아, 무슨 일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외도했다고 의심하고 이러는 거야. 난 더 이상 그 인간이랑 살고 싶지 않아. 국졸이라며 무시하고 천박하다며 막말하고 날 시녀처럼 부려먹는 것도 그만하고 싶어. 그리고 동서랑은 인연을 끊고 싶어. 도와줄 수 있겠니?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가장 능력 있는 변호사 불러줄게. 걱정 마. 그렇게 저는 소개받은 변호사를 만나 결혼 생활 동안 당했던 모든 부당함과 모욕을 털어놓았습니다. 드디어 이혼 재판날, 둘은 휘축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판사님은 증거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제가 판사 친구와 악수한 사진과 일자리 소개뿐이라 외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남편과 동서가 날 모욕하던 녹음 내용은 모두 증거로 채택되었죠. 판사님이 물었습니다. 민경 씨, 제출한 녹음 내용이 맞습니까? 네, 사실입니다. 수년간 이런 모욕을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굳어졌지만 증거 앞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결국 판사는 판결했습니다. 이혼 사유는 성립하지 않으며 위자료로 남편 재산의 절반을 민경 씨에게 지급하라. 승소 후 남편과 동서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듯 했습니다. 형님, 좋으시겠어요? 판사 애인백으로 재판까지 마음대로. 살림이라도 차리셨나? 저는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남남이니까 더 이상 말 걸지 마세요. 사라지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끝까지 부당하게 날 괴롭히려 했던 사람들보다
저 자신과 새롭게 찾은 삶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요. 당시 저는 인생 이제 끝났다.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했어요. 기억해라. 난 너 가만두지 않는다. 반드시 갚아준다. 갚긴 뭘 갚아. 나한테 누명이나 씌워서 이혼하려던 사람이. 그 인간은 끝까지 날 위협하며 떠났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그래, 알아서 갚아라. 난 인생 새 출발한다. 그리고 진짜 새 출발을 했습니다. 이혼하고 혼자가 되자마자 와, 살기가 이렇게 편한 거였나? 숨만 쉬어도 행복이 새어나오더라고요.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아파트 하나 딱 장만하고 집에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틀어박혀 라면을 먹든 새벽에 혼자 춤을 추든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판사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경아, 내가 도와줬으니 한턱 쏴라. 저는 바로 튀어나갔죠. 식당에서 만나자마자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형서봐, 네 덕분에 이혼 잘했다. 위자료 도둑해서 배 터질 것 같아. 잘됐다. 민경아, 정말 잘 버텼다. 축하한다. 너 아니었으면 진짜 아무것도 못했어. 고마워, 형서봐. 근데 너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혼자 살려면 외롭지 않아? 재혼 생각은? 무슨 재혼이니? 내가 무슨 잘난 구석이 있다고. 누가 나를 봐줘. 바로 그때였습니다. 형섭이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입술을 꽉 깨물더니 이민경, 나 사실 너 좋아한다. 식당 전체가 띠용 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떨어뜨렸죠. 뭐? 너 처음 법원 복도에서 봤을 때 심장이 쿵 하고 지금도 그래, 우리 한번 만나볼래? 저는 거의 기절할 뻔했죠. 야, 큰일 날 소리 하지 마. 판사님이 청소부를 만난다? 이거 사람들이 들으면 욕해. 그렇게 말했지만 심장은 제 말과 정반대로 뛰고 있었어요. 고백받은 날은 겨우 피했지만 그 후로도 형섭은 계속 진심으로 저를 대했습니다. 저도 어느새 마음이 스르륵. 그렇게 오랜만에 풋풋한 연애가 시작됐죠. 그런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일이 있다고 못 만난다고 하길래 혼자 빈둥거리다가 고양이 사료 들고 나갔어요. 제가 나타나면 길고양이들이 밥이다 하고 우르르 몰려들거든요.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밥을 주고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쾅! 하늘에서 진짜로 뭔가가 쾅 하고 떨어진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눈앞에서 돌덩이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그 후엔 기억이 없어요. 응급실에서 눈을 떴더니 남자친구 형섭이가 서 있었습니다. 수경아, 정신 들어? 형섭이? 너 여기는 어떡해? 무슨 일이야? 누가 너한테 벽돌 던졌어. 그 자리에서. 나한테? 왜? 요즘 캣맘들 공격하는 미친 것들 있거든. 고양이 싫어서 장난치는 인간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 응. 너는 50cm만 더 옆에 있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 저는 그제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고양이들은? 다친 고양이 없어? 다행히 아무도 안 맞았대. 며칠 입원해서 정신을 추스르고 있는데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수경아, 범인 잡았다. 내가 재판 맡게 됐어. 누군데? 그건 연인 사이여도 말 못해. 무죄 추정 원칙이 있어. 다음날 담당 검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용의자가 자백했습니다. 범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유 있게 들으려고 벽에 기대섰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범인은 전 남편과 동서였습니다. 전 남편과 동서 둘이 짝짝꿍해서 CCTV 선을 끊고 벽돌 여러 장을 들고 옥상에 올라가 저를 향해 던졌다는 겁니다.
유죄로 처분받은 게 억울하고 제가 판사 남자친구와 교제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둘이서 복수하려고 공격을 한 거였어요. 며칠째 재판석에서 두 사람을 마주했습니다. 판사 친구가 차분히 선고를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미술죄로 중형을 선고받습니다. 옥상에서 고의로 벽돌을 던졌고 CCTV까지 끊었습니다.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천벌은 존재하는구나. 두 사람은 오랫동안 감옥에서 벌을 받게 되었고 아무리 세상을 살아도 다시는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로부터 3년, 저는 판사 친구와 재혼하여 마침내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수경아, 이제 행복하게 살자. 과거는 모두 지우고 앞으로만 보자. 청소일을 그만두고 사모님 놀이를 하며 마음껏 즐겁게 살고 있어요. 어릴 적부터 고생만 하던 제가 이렇게 편하게 살다니. 가끔은 제 자신도 믿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날의 고통은 이제 모두 지나갔고 저는 비로소 진짜 나 자신으로 살고 있어요. 혹시 제 사연이 두서가 없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썰맘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